추석 전날 밤이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지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어요.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추석 글자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 전화였지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았어요. 엄마, 우리 내일 늦게 갈게요. 지혜도 일이 많아서 힘들대요. 음식 좀 줄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걱정해주는 말투였겠지요. 그런데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음식을 줄여라라는 말이 엄마가 하시는 게 이제 부담이다라는 뜻처럼 들렸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눈가가 뜨거워지더군요. 줄이고 싶어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장롱문을 열었어요. 거기엔 오래된 앞치마가 걸려 있었지요. 아직도 남편 살아계실 때 쓰던 그 앞치마예요. 낡고 바래고 여기저기 얼룩도 지워지지 않았지만 추석이나 설만 되면 꼭 꺼내 입게 돼요. 그 앞치마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며 가슴에 대보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에 둘러맸지요. 식탁에는 이미 장만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무,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버섯 그리고 전 부칠 생선과 고기들까지 냉장고를 열면 좁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 제 손으로 일일이 준비해둔 것들이지요. 저는 하나하나 꺼내어 살펴봤어요. 혹시라도 빠진 게 있을까 싶어서요. 부엌 한쪽에 서 있으니 수십 년 동안 이 부엌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 부엌은 평생 내 세상이었지.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함께 장도 보고 저녁 늦게까지 고기도 굽고 국도 끓였어요. 남편은 밖에서 손님들 맞고 저는 안에서 음식을 했지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로 살던 시절도 그랬어요. 남들 놀러 갈 때 저는 부엌에 서 있었지요. 그땐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도 났지만 집안 어른이 그러라니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조금은 다르게 해야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다짐했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제가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 결국 똑같이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둥근 달이 마치 오늘따라 더 차갑게 빛나더군요. 저는 달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올해도 내가 혼자 준비하네. 그래도 당신 좋아하던 고기전은 꼭 해둘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저는 손을 씻고 도마 앞에 앉았어요. 채소를 썰며 탁탁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외로움 속에서 제 자신을 다잡는 리듬 같았어요. 물을 썰다 보면, 도라지를 다듬다 보면 마음속 허전함이 조금은 달래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출 때마다 쓸쓸함이 몰려왔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지요. 순자야, 너도 또 밤새 음식하냐? 요즘 사람들은 다 사먹는다더라. 그 말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다들 사먹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안 하면 우리 집안 차례상이 허전해져. 아이들한테 뭔가 보여줘야지.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다는 걸 기억하게 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칼질을 멈추고 부엌 한가운데 서 있으니 손끝이 떨리더군요. 저는 두 손을 합장하듯 모아보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빌었어요. 부디 올해는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큰 싸움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튿날 아침 무참히 깨질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 빛이 왜 그렇게 눈부시던지요. 밤새 부엌에 서 있느라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거든요. 손끝은 고사리를 다듬다 생긴 가느다란 흠집으로 따끔거렸고 허리는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이상하게도 뿌듯했지요. 전 부칠 재료, 나물 무친 것들, 탕 끓일 재료까지 다 갖춰놨으니까요. 기름을 두른 팬에 부침을 올리자마자 치익 소리가 나더군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참 익숙했어요. 마치 수십 년 동안 제 삶을 증명해주는 소리 같았지요. 하지만 기름이 튀어 손등에 떨어지자 화끈거려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야 뜨겁네. 그때 순간 제 손등에 굵은 주름과 화상 자국이 겹쳐 보였어요. 아, 나도 이렇게 늙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지요. 시선은 저를 향하지 않고 화면에만 꽂혀 있었어요.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요즘은 다 간단히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말투가 참 담담했는데 저는 그 담담함 속에서 서운함을 느꼈어요. 저는 기름 묻은 손을 털며 웃는 척했어요. 지혜야, 이런 건 원래 해왔던 거야. 내가 젊었을 땐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만 있었어. 힘들어도 그게 집안 지키는 거라 생각했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제 목소리가 스스로에게조차 억울하게 들리더군요. 며느리 표정이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약간 돌리며 휴대폰을 탁 내려놨는데 그 탁 소리가 제 심장에도 와 닿는 것 같았지요. 순간 제가 괜히 잔소리를 한 건가 싶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다시 전을 뒤집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이런 거 다 사서 차려놓으면 편할지는 몰라도 마음은 안 담기잖아. 정성이 있어야지. 우리 남편도 내 시아버지도 늘 그런 걸 중히 여겼단다. 하지만 지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먹을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저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든데 와서 또 이렇게 붙잡히면 진짜 지쳐요. 지혜야, 내가 죽어라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보태는 거지.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힘들게 지켜온 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건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겠니? 제 말이 끝나자 부엌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혜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고 눈빛은 싸늘해졌지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 또 시작이구나 하고 한숨을 삼켰어요. 순간 지혜가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힘껏 팬에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왜 저만 해야 되냐고요. 저 혼자 다 떠맡으라는 거잖아요. 그 소리에 기름이 튀며 제 손등으로 튀었어요. 뜨거움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치다가 결국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팬이 삐걱거리며 넘어지더니 붙여둔 전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기름 냄새가 더 짙게 풍겼고 바닥에는 기름 얼룩이 번져갔지요. 저는 손등을 움켜쥐며 떨고 있었어요. 화끈거리는 통증 속에서 눈물이 맺혔지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 목소리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손자들도 그 뒤에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고요. 하지만 지혜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두 동강 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전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집히지도 않았지요. 전이 기름에 젖어 미끄러지듯
제 손에서 자꾸 빠져나갔어요. 그걸 다시 붙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추석날 며느리한테 맞다니. 눈물이 뚝 떨어져 식어버린 전 위로 번졌어요. 전의 기름과 제 눈물이 섞이며 바닥을 얼룩지게 만들었지요. 손등이 화끈거려서 물수건을 꾹 눌러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차마 아들 앞에서 내색을 크게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웃는 척하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하지만 제 속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 지혜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들리던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소리에 집안 공기가 무너져 내린 듯 했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전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혼잣말했지요. 아이고 이게 다 뭐람. 이런 꼴을 추석날에 다 보고. 그때 아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며느리가 나를 밀쳤다고 말해버리면 그 집안이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그냥 내가 실수한 거다. 나이가 드니 손이 느려서 그랬지 뭐. 입술이 떨려 제대로 웃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둘러댔어요. 아들은 못 믿겠다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더 캐묻지 않았지요. 손자들도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는데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차마 말 못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가 다시 부엌으로 나왔어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쥔 채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저를 보며 한숨을 내뱉더군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요즘은 다 사 먹어요. 차례상도 간단히 차려도 된다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버렸어요. 사서 차리면 편하지. 하지만 그게 정성이니? 우리가 몇십 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내 한마디로 다 무너져야 되겠니? 제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버럭 소리가 나왔지요. 지혜는 눈을 부릅뜨고 대꾸했어요.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어머니 세대처럼 살기 싫다고요. 왜 저만 이렇게 죽어라 해야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죽어라 하는 게 아니다. 이해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좀만 보태면 되는 거잖아.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몫이 있지. 집안이라는 게 그렇게 지켜지는 거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혜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비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집안이요? 집안이 무슨 대수라고요.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허리 휘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제 젊은 날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갔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아이들 챙기고 시부모님 수발하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살아온 게 헛수고였다는 말처럼 들렸지요. 그럼 나는 뭐가 되니? 내가 며느리였을 땐 너보다 더 힘들었어도 꾹 참았어. 그렇게 지켜온 집이야. 그런데 너는 그걸 다 무시하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려 나오자 눈물이 저도 모르게 차올랐어요. 하지만 지혜는 제 눈물을 보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말하더군요. 그러니까 그건 어머니 세상 얘기고요. 저는 다르게 살고 싶다니까요. 이런 거 억지로 강요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응어리진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정성이 없으니 손맛도 없고 그러니 우리 집안이 기우는 거다. 내가 여자가 맞니? 며느리라면 마땅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그러자 지혜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듯 그녀는
부엌 팬을 거칠게 제 쪽으로 밀쳤어요. 그만 좀 하라니까요. 그 순간 팬에서 튀어나온 뜨거운 기름이 제 얼굴 가까이 튀어올랐고 손등에 또다시 화끈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며느리한테 맞았다는 말이 맴돌았어요. 사실은 손찌검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그 펜이 저를 향해 날아왔을 때 느낀 그 공포와 굴욕감은 제게는 맞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들은 다시 뛰어들어와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지혜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남겨진 건 기름 냄새와 바닥에 흩어진 전, 그리고 떨고 있는 제 몸뿐이었어요. 손자들이 주방에 들어와서는 바닥에 널린 전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다 망가졌어요. 차례상에 못 올리면 어떡해요?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어린 것들은 아무 죄도 없지만 그 말이 저한테는 내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는 꾸짖음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다시 하면 되지. 새로 붙이면 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려서 아이들도 눈치를 챘는지 금세 조용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깔렸어요. 밥상 앞에 앉아 있어도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들은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고 손자들도 말이 없었지요. 며느리 지혜는 방에서 좀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밥상은 제가 차렸고 앉은 사람들은 젓가락질만 뻣뻣하게 했어요. 음식은 분명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맛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의 쓰라림이 혀끝까지 번져오는 듯 했지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손등 화상 자국이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아들은 흘낏 보고는 입술만 깨물고 있었고 손자들은 애써 눈을 피했지요. 그 순간 저는 참 서글펐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싶었지요. 밤이 깊어갔어요.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저는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 불만 희미하게 켜놓은 채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안에 냉기가 맴돌았지요. 저는 다시 흩어진 전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방금 전까지도 생생했어요. 며느리가 펜을 제 쪽으로 밀던 그 순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공포와 굴욕은 차마 말로 다 못할 고통이었지요.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식탁 위에는 남은 전이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식어버려 기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전은 맛도 없고 보기에도 초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을 가만히 집어들었어요. 손에 기름이 묻었지만 저는 그냥 씹어 삼켰어요. 씹는 순간 기름의 느끼한 맛보다도 제 눈물 맛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 순간 목이 꽉 메어서 도저히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저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꼴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저를 감싸주었을까? 아니면 며느리 편을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나는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미움만 받는 걸까? 나도 며느리였을 때 힘들었지. 그래도 꾹 참았어. 집안이 무너질까봐, 욕먹을까봐 그냥 참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틀린 사람처럼 돼버렸네. 제 독백은 허공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 부엌 불빛 아래서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바라보았지요. 산처럼 쌓여야 할 전들은 이미 힘없이 식어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야 할 탕국은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어요. 그 음식들이 제 인생 같았어요. 한때는 뜨겁고 정성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식어버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저 남아있는 덩어리일 뿐이었어요.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낮에 튄 뜨거운 기름 자국이 아직도 벌겋게 부풀어 있었지요.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욱신거렸고 옷깃만 스쳐도 뜨끔했어요.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크게 저를 짓누른 건 며느리에게서 받은 모욕과 냉정한 눈빛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면 군말 없이 일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부엌을 지켰어요. 허리가 휘어져도 손이 갈라져도 그게 며느리의 몫이라고 여겼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참아가며 버텼어요. 그게 집안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 며느리는 커피잔 하나 들고 부엌에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시대가 변했다면서 제 삶을 부정해 버렸어요. 제 수십 년의 세월을 단칼에 잘라내듯 말했지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영정 사진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거실 구석에 남편이 미소 짓고 있었지요. 액자 속 그 웃음이 저를 위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여보,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저도 모르게 쏟아져 내렸어요. 난 그냥 우리가 해왔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움만 받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말을 하다 보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제 안에 쌓여있던 서름이 이제야 터져 나온 듯 했어요. 여보, 나도 며느리였을 땐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견뎠어요. 그게 집안의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내가 고집센 늙은이로만 보이나 봐요. 내가 틀린 사람처럼 돼버렸네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차갑게 식은 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입에 넣자 기름 냄새와 쓴맛이 가득 퍼졌어요. 그 맛은 제 인생 같았어요. 땀과 눈물로 버텨온 삶, 그런데 끝에는 쓴맛밖에 남지 않은 인생 말이에요. 세월은 변했어도 내 마음은 그대로인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구나. 제가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가 이내 고요 속에 묻혀버렸어요. 창밖을 보니 추석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그 달을 보며 가족과 웃고 떠들며 송편을 빚었을 텐데 지금은 그 달빛조차 저를 위로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굽은 어깨만 더 드러내는 것 같았지요. 결국 그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차례상 앞에서 전을 하나씩 집어 올리며 제 인생을 곱씹었어요. 부엌은 고요했고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겨진 건 붉게 부풀어 오른 손등의 화상 자국과 미움과 오해로 가득한 며느리와의 간극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한 해의 추석을 넘겼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어요. 며느리한테 맞다니 이게 내 인생의 추석이라니. 저는 끝내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